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달 광주 찾아서 호남 민심 청취한 데 이어서 오늘은 충청 민심을 듣는 건데요.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3부에서는 충청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행여 불편한 것은 없는지 지역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까지 모색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1부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악성 채무 해소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있어. 제가 이게 앉아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해요.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요? 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충청권 대전에도 일찍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저로서는 약간 늦게 아쉽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도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과거에 자원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하고 이게 부족한 게 많은 그 시절에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방법은 결국은 부족한 자원을 골고루 다 나누면 다 흐지부지 사라지니까 한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 또는 80년대도 마찬가지죠. 그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결국은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지역으로 본다면 다 서울, 당시는 서울이죠. 서울로 집중했죠. 또 기업으로 본다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을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그게 소위 지금은 뭐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소위 재벌, 대기업,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또 사실이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기보다는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특정 불균형 성장 전략을 우리가 취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전 세계사에 없는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소위 산업화, 경제 성장, 발전도 이뤄내고 또 민주화도 이뤄낸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라는 건 모두가 인정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발전을 이뤄내는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건 과거의 역사고 또 지나온 길인데 지금 와서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극체계,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가지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죠.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또 뭐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뭐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또 횡행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뭐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특권 계층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 과연 이 나라가
아닌 측면도 많죠. 특권화된 거의 특권 계급화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다 바꿔야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자. 또 지역으로도 한쪽에 너무 몰빵하지 말자. 올인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뭐 기업들도 보면 소위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뭐 이미 성공한 기업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죠.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의 특권화된 특수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중에 하나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고 충청, 세종, 대전 이 지역은 이제 중간쯤에 있는 거죠. 영남, 호남의 중간쯤, 수도의 중간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싶은 삼거리쯤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지방으로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균형 발전 전략을 일부 이제 전 정권들이 취해왔는데 거기에 일부 혜택도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이 이제 팽창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취업의 남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경기도 평택선까지였다가 이제 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충청권까지. 뭐 그런 수도권 팽창의 혜택도 일부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는 또 부족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중간쯤에 있는 우리 충청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들의 좀 허심탄회한 다양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도 이제 충청도 얘기만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 공통의 관심사 이런 문제들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안기령 부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의견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을 해주자고 했더니 이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앞으로 안 갚을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문제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탕감해주지 말자. 왜 해주냐? 똑같이 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갚든지 못 갚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빚쟁이 만들자. 뭐 이런 입장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왜?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들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대전은 과학 중심 도시 아니겠어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R&D와 관계된 그 취업 인구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에 황당무계한 R&D 예산 대규모 삭감에 직접 폭격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죠.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산업 부분을 살릴 거냐, 농사를 주로 이제 지을 거냐, 경공업으로 갈 거냐, 중공업으로 갈 거냐, 뭐 첨단 기술 산업으로 갈 거냐, 첨단 기술 산업 중에서는 뭐 어떤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새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중에 핵심은 이제 연구개발 R&D일 테고 또 인재 양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근데 또 일부는 오다 보니까 뭐 저기 머리띠 두르시고 또 데모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이제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꽤 많은 인원이 계셔서 다 말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메모지를 꼭 나눠드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눠드렸고 필요하면 다 메모지를 해서 주시면 제가 직접 다 검토하지 못해도 우리 또 참모들이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든 다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있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말씀, 의견을 듣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결판 뭐 정리할 수 있는 건 좀 정리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유롭게 의견을 좀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기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네, 약간의 정해진 건 있습니다. 조금 약간의 네, 열어놓고 정해진 대로 진행을 하시죠. 하지만 약간의 정해진 건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행사장 입구에 메모지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바라는 의견 받았고요.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3부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1부에서는 2가지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까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악성 채무 해소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연합회의 송치영 회장님의 업계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협력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방침은 코로나 사태와 연이은 경기 침체의 긴 터널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중한 담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타운홀 미팅 장면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좀 소통에는 강한 면모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통에도 강하시고 그 소통이 간접적인 소통보다는 직접 소통에 훨씬 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직접적으로 15명의 언론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하는 한 2시간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소화했는데 네. 바로 이어서 오늘도 충청권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대전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이제 타운홀 미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유심히 이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오늘 이제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타운홀 미팅을 일단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 악성 채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추경안을 보면 이 악성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만큼 국민들께서 네. 많이 바라는 내용인가 하는 부분이 오늘 주제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기찬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소통의 면모 좀 박하게 평가를 하더군요.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요. 어제 기자회견은 이제 사실은 30일 만에 하신 건데 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이제 국정을 파악한 뒤에 그간의 공약을 녹여내서 국정 방향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하는 바는 있지만 그동안에 30일 동안에 불거졌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평가가 없었던 거죠. 예컨대 인사 문제라든가 야당과의 관계 개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섭씨 원론적인 문제만 강조하시고 넘어갔기 때문에 네. 저희에서 박한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저렇게 실제 타운홀 미팅,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구 등에 가서 주민들과의 만나서 여러 가지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저런 식의 타운홀 미팅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그 갈등이나 아니면 분쟁에 대해서 이것을 묵히거나 쌓아놓고 가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이전에 광주 가서도 사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 갖고 인접 지자체끼리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 양상이 있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본인이 거기서 여러 가지 중재 노력을 하고 계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은 이제 악성 채무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듣고 답하는 자리이지만 실제 이제 해수부 이전 문제 갖고 지역 여론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네. 청도 여론이. 그러니까 바로 또 내려가서 저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저는 저렇게 분쟁을 쌓아놓지 않고 해결하는 모습은 국가 운수로서 굉장히 좋은 거죠. 야당과 대화 관계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치 토크가 진행되는 와중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정부가 지난 4월에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심 정보 2,696만 건이 유출된 걸로 조사가 됐는데 SK텔레콤이 서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관리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감염된 서버를 통해 유출된 유심 정보는 모두 2,696만 건, 9.82GB 규모입니다. SK텔레콤 전체 서버 가운데 28대가 악성 코드 33종류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조사단은 SKT가 여러 서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서버 안에 저장했는데 서버에 침투한 해커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핵심 서버인 HSS 서버에 침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앞서 2022년 2월 일부 서버에 악성 코드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SKT는 해킹된 서버에 비정상적인 로그인이 시도된 정황을 발견했지만 로그 기록 6개 가운데 1개만 확인하면서 이번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보지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초기에 잡아낼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합동조사단은 해킹 피해를 지연 신고한 SKT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해킹된 서버를 보전하라는 명령에도 SKT가 서버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논란이 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검토 결과 SKT의 규칙 사유가 있고 계약상 안전통신 서비스 의무를 다하지 못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